아직도 밖에 계시네. 이러다 돌아가시겠어. 그래도 돼. 아버님은 이제 이 집에 발붙일 자격이 없으시니까. 당신 정말 1억이야? 체감 온도가 영하 15도라는데. 그래, 난 몰라. 당신이 뭐라 하든 난 모를 거야. 이제 지긋지긋해. 매번 이런 식으로 돈 뜯어내려고 하시는 거. 돈? 무슨 돈? 아버님이 지갑을 잃어버리신 것뿐이잖아. 하, 또 그 말이네. 지갑을 잃어버리셨다고. 서울역에서? 지하철에서? 그래서 얼마나 들었었는데? 100만 원? 200만 원? 여보,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제정신이냐고? 당신이야말로 아버님한테 속고 있는 게 누군데? 당신도 이제는 알아야 해. 당신 아버님이 얼마나 교활하신 분인지. 뭐라고? 지난번에도 지갑 잃어버렸다며 오시더니 결국 돈 받아가지 않으셨어? 그전에도, 또 그전에도. 당신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심해. 이제 와서 그게 심하다고? 매번 서울 와서는 이런 식으로 돈 때문에 오시는 거잖아. 아버님이 그런 분이 아닌 거 당신도 알잖아. 알아? 내가 뭘 안다는 거야? 시골에서 농사나 지으시다가 은퇴하셨다면서. 그런데 왜 자꾸 서울에 올라오셔서 돈 타령이신 건데? 돈이 그렇게도 좋으시대? 현관문 앞에서는 한 노인이 추위에 떨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강판석 씨, 평생을 자식들 뒷바라지하며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아들 내외는 말다툼을 하고 있었고 며느리는 차갑게 문을 걸어 잠근 채였습니다. 불과 3년 전만 해도 이런 일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강판석 씨가 서울에 오실 때면 며느리는 정성껏 반찬을 준비했고 시장에 가서 과일도 사왔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요? 이렇게 달라지기 시작한 것이. 아버지,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제가 어떻게든. 아니다, 현우야. 이러다 내 마누라랑 싸우기라도 하면 아버지, 난 괜찮다. 이만 가마. 백일동 경비실의 박경비원은 그날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 할아버님, 정말 점잖은 분이세요. 2시간을 그냥 서 계시더라고요. 제가 의자라도 가져다 드릴까 했는데 며느님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할아버님 눈에 눈물이 아직도 그 장면이 잊혀지질 않아요. 옆집 사는 김영순 씨의 증언도 있습니다. 그날 밤에 강 할아버님이 문 앞에서 기다리시는 걸 봤어요. 추운데 얼마나 오래 서 계셨는지 손이 꽁꽁 얼어 있으시더라고요. 내가 우리 집으로 모셔가려고 했는데도 폐 끼치기 싫다면서 한사코 거절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아들 현우의 마음은 찢어질 듯 했습니다. 당신, 이게 사람이 할 짓이야? 그럼 뭐? 당신도 알잖아. 지난번에도 돈 때문에 오셨잖아. 아버지가 언제 돈을 달라고 하셨어? 그저 지갑을 잃어버리셨다고 하셨지? 누가 믿겠어. 시골에서 농사 짓는다는 양반이 지갑에 100만 원이나 들고 다닌다고? 그날 밤 결국 강판석 씨는 막내 아들이 잡는 것도 뿌리치고 터미널로 향했습니다. 꽁꽁 언 몸을 이끌고 막차를 타고 시골로 내려가는 내내 그의 머릿속에는 지난날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1990년대였죠. 큰아들이 의대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였습니다. 아버지, 합격했습니다. 정말이가? 근데 등록금이 걱정 말어. 아버지가 어떻게든 해결할 테니까. 그날 밤 강판석 씨는 마을 이장을 찾아갔습니다. 소작하던 논 5마지기를 팔겠다고 했죠. 이장은 말렸습니다. 반석이 그러다 나중에 뭘로 먹고 살려고. 자식 공부가 우선입니다. 제가 더 열심히 일하면 되지요. 새벽 품앗이로 하루를 시작하고 낮에는 자기 농사를 짓고 밤에도 소일거리를 하기 바빴습니다. 아내는 밤늦게까지 이웃집 아기를 봐주고 받은 품삯으로 아들 하숙비를 보탰죠. 작은 아들이 법대에 가겠다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 저도 서울로 공부하러 가면. 그래, 넌 꿈이 뭐고? 저는 법률가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 열심히 해라. 아버지가 있잖냐. 남은 논마지기도 팔았습니다. 이제 겨우 자기 농사 지을 만한 땅만 남았을 때 막내 현우가 회계사가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회계사 시험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그래, 내 꿈을 펼쳐라. 학원비가 많이 들 것 같아서요. 걱정 말어. 아버지가 일하면서 번 돈으로 하면 되지. 그렇게 모든 재산을 자식 교육에 쏟아부었습니다. 새 옷 한 번 제대로 못 입어보고, 노후 준비 한 번 못 해보고, 그저 자식들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자식들이 하나둘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큰아들은 의사가 되어 병원을 개업했고, 작은아들은 법무법인에 취직했습니다. 막내 현우도 회계사 시험에 합격해 좋은 회사에 들어갔죠. 가장 기뻤던 건 자식들 결혼식장에서였습니다. 큰아들 결혼식 때는 처음으로 양복을 맞춰 입었습니다. 아버지, 한복 입으시지 말고 양복 한번 맞추세요. 돈 아깝다. 한복이면 되지. 제가 맞춰드릴게요. 우리 아버지 멋있게 입으셔야죠. 작은아들 결혼식 때는 처음으로 피로 연장 상석에 앉아보기도 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좀 편하게 사세요. 그래, 너희들 잘 사는 거 보니까 이제 여한이 없다. 그리고 막내 현우의 결혼. 처음 며느리를 봤을 때가 생각납니다. 아버님, 제가 앞으로 잘 모시겠습니다. 그래, 현우랑 잘 살면 된다. 농사 지으시느라 손이 거칠어지셨네요. 제가 로션 꼭 사드릴게요. 아이고 뭐 그런 걸 다. 처음 3년은 정말 좋았습니다. 명절 때마다 맛있는 음식을 해주고, 깍듯이 인사하고, 시골에 내려올 때면 농사일도 도와주겠다고 했죠. 아버님, 이거 시골에서 가져오신 거예요? 매실인데 내가 장아찌 담그는 거 좋아한다길래. 아이고, 감사합니다. 제가 맛있게 담가 볼게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며느리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미세한 변화였습니다. 아버님, 왜 미리 연락도 없이 오셨어요? 지나가다가 들렀다. 다음부턴 꼭 미리 말씀해 주세요. 저도 준비를 해야 하잖아요. 며느리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시골에서 농사 지으시는 분이 왜 자꾸 서울에 오시는 거예요? 손주 못 본 지도 오래됐잖니. 전화로 보시면 되잖아요. 요즘 영상통화도 있는데 이렇게 불쑥 찾아오셔야 해요? 이렇게 노골적으로 밀어내더니 작년 추석 그날부터였을까요? 며느리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버님, 이번에는 시골에서 추석 보내세요. 그래도 명절인데. 서울 와서 답답하시잖아요. 시골이 더 편하실 것 같아서요. 그래도 손주 우성이도 보고. 우성이 학원 때문에 바빠서 시간도 없을 거예요. 그렇게 시작된 며느리의 태도 변화는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아니, 이게 뭐예요? 또 시골 농산물이에요? 그저 너희들 먹으라고. 아버님, 요즘은 저희도 친환경 농산물 사 먹어요. 이런 거 갖고 오시지 마세요. 나도 농약 안 치고 직접 기른 건데. 장 봐서 해 먹는 게 더 편해요. 이런 거 다듬고 있을 시간도 없고. 손자 우성이와의 관계도 멀어져 갔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우성아, 할아버지 안 보고 싶었나? 엄마가 그러는데 할아버지랑은 자주 안 보고 할아버지는 시골에서만 사시는 게 좋대요. 그래, 그렇구나. 강판석 씨는 손주의 말을 듣는데 마음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래도 며느리가 불편할 수 있지, 그럴 수 있지라는 마음으로 정성껏 키운 쌀도 보내고 채소도 보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는 시골에서 농사지은 쌀을 보내도 받지 않았고, 손수 기른 채소를 들고 가도 냉장고에 넣어두었다가 버리기 일쑤였습니다. 아버님이 보내신 쌀, 그냥 다 이웃들 나눠줬어요. 맛이 없던가? 우리야 괜찮은데 우성이가 시골 쌀은 냄새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지난달 현우의 생일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아들 얼굴이라도 보고 싶어 서울에 올라왔다 지갑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오면서 강판석 씨는 계속 지갑을 만져보았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손주에게 용돈을 넉넉히 주고 싶어서 농협에서 100만 원을 미리 찾아두었던 겁니다.
우성이가 요즘 학원비도 많이 든다던데 용돈이라도 넉넉히 줘야지. 라는 마음에 어려운 사정이었지만 준비를 했던 거죠. 하지만 퇴근 시간 지하철은 너무 복잡했습니다. 허리 수술을 한 뒤로 서 있기가 힘들었지만 젊은 사람들에게 자리를 양보받는 게 싫어 끝까지 서 있었습니다. 얘들아, 이걸 어쩌니? 내가 지갑을 잃어버렸다. 또 그 말씀이세요? 지난번에도 그러시더니. 아니, 정말 지하철에서 어디로 빠져나간 건지, 누가 훔쳐간 건지 없어졌다. 아버님, 이제 그만하세요. 돈이 그렇게 필요하시면 그냥 달라고 하시죠. 얼마나 잃어버리셨는데요? 100만 원 정도 된다. 아버님, 정말 100만 원이나 들고 다니셨다고요? 그래, 우성이 용돈 좀 주려고 챙겨왔는데. 거짓말 마세요. 시골에서 농사나 지으시는 분이 무슨 돈이 그렇게 많아요? 나도 자식 손주한테 한번 떳떳하게 주고 싶었다. 강판석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 하느라 한 번도 제대로 써보지 못한 돈. 이제는 손주에게라도 떳떳하게 용돈을 주고 싶었던 마음이었습니다. 여보, 아버님이 거짓말을 하실 분이 아니잖아. 당신도 참, 아버님 편들기는 지난번에도 지갑 잃어버리셨다면서 30만 원 받아가시고, 그전에도. 그때는 정말 잃어버린 거였어. 됐어요. 이제 아버님 오시면 문 안 열 거예요. 이 집에서 당신 아버님 안 볼 거라고. 그렇게 시작된 그날 밤의 대치는 2시간을 넘어갔습니다. 한겨울 밤, 노인은 현관 앞에서 떨고 있었고, 아들과 며느리는 집 안에서 말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신,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돈이 필요할까? 당연하지. 농사로 뭐가 남아? 그냥 돈 때문에 오시는 거라고. 평생 우리 뒷바라지 하시느라 한 푼도 못 쓰신 분이 그럴 리 없으셔. 아니지. 이제 와서 받아내시겠다는 신보인 거 안 보여? 이제 겨우 우리가 잘 살게 됐으니 돈 좀 받아내겠다는 신보잖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아내의 억지를 들으며 현관문 앞에서 떨고 계신 아버지를 바라보며 현우는 지난 날들을 떠올랐습니다. 자신이 회계사 시험에 3번이나 떨어졌을 때 아버지는 한마디도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 저 또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넌 할 수 있다. 포기하지 마라. 하지만 학원비도 너무 많이 들어가고. 돈 걱정은 하지 마. 아버지가 있잖냐. 그때 아버지는 남은 소 2마리까지 파셨다는 걸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시면서도 한 번도 힘들다는 내색을 않으셨죠. 여보, 이제 그만 문 열어주면 안 될까? 당신도 참, 아버님이 우리 집 통장 다 털어가실 때까지 가만히 있겠다는 거야? 무슨 통장식이나. 아버님이 우리한테 손 벌리신 적 없잖아. 없긴. 지난번에도 지갑 잃어버리셨다고 30만 원. 그전엔 병원비라고 50만 원. 그건 다 진짜로 필요해서 그러신 거잖아. 필요한 게 왜 이렇게 많으셔? 갑자기? 밖에서는 경비 아저씨가 안타까운 눈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강현우 씨, 아버님 연세가 높으신데 이렇게까지 하셔야 돼. 죄송합니다. 제가 어떻게든 모시고 들어갈게요. 빨리 모시고 들어가세요. 체온이 너무 많이 떨어지실 것 같은데. 현관 밖의 온도계는 영하 12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입김이 하얗게 얼어붙었고 콜록콜록 기침도 심해지셨습니다. 아버지, 제발 들어오세요. 아니다. 이만 가마. 나 때문에 너희 부부 사이까지 안 좋아지면 안 되잖니? 아버지, 난 괜찮다. 너희만 잘 살면 되는 거지. 그 말씀에 아들은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자식 농사는 잘 지었다고 항상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던 아버지. 그런 아버지를 한겨울 찬바람 속에 세워두고 있다는 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저희 집에서 주무시고 가세요. 아니, 이만 가야지. 이러다 몸이라도 탈나시면 어떡해요? 현우야, 나보다 마누라랑 잘 지내야 한다. 늙은이가 자식들 사이 이간질하면 안 되지. 떨리는 다리를 겨우 이끌고
엘리베이터로 향하시는 아버지의 뒷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였습니다. 평생 허리 한 번 펴본 적 없이 자식들을 위해 사신 분인데, 이제는 자식의 집 현관조차 넘지 못하고 쫓겨나다니. 그날 밤, 현우는 아버지를 따라 터미널까지 갔습니다. 아버지,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됐다. 너는 들어가라. 늦은 밤인데 어떻게 혼자 가세요? 이 놈이 평생을 농사 짓고 살았는데 이 정도 추위쯤이야. 하지만 아버지의 손은 이미 차갑게 얼어 있었고 발걸음은 휘청거렸습니다. 기어이 아버지를 모시고 고향으로 내려가는 막차에 올랐습니다. 현우야, 네, 아버지. 내가 미안하다. 왜 아버지가 미안하세요? 너희들 공부시키느라 돈을 못 모았다. 늙어서 이렇게 배만 끼치고. 버스 안에서 아버지는 끝내 잠이 드셨습니다. 달빛에 비친 아버지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가득했습니다. 그 주름 하나하나가 자식들 키우느라 흘리신 땀방울 같았습니다. 새벽 2시, 겨우 고향집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왔습니다. 아이고, 이 시간에 웬일이야. 어머니, 죄송합니다. 울었니? 눈이 왜 이렇게 붉어? 그날 이후 현우는 일주일 내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출근길에 마주치는 나이 드신 분들의 얼굴마다 아버지의 모습이 겹쳐 보였고, 퇴근길에 보는 노부부의 모습에서는 부모님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내와의 관계도 차가워질 대로 차가워졌습니다. 여보, 우리 이러고 살면 안 되겠어. 그래, 당신이 아버님 편만 들지 말았어야지. 편을 들다니. 우리 아버지가 그동안 우리한테 뭘 바라신 게 있었나? 뭐가 없었다는 거야? 매번 오실 때마다 돈 타서 가시잖아. 그래, 한번 얘기해보자. 아버지가 우리한테 뭘 가져가셨는지. 현우는 통장 내역을 하나하나 뒤져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3년간 아버지에게 들어간 돈이라고는 병원비 50만 원, 지갑 분실로 인한 30만 원, 고작 80만 원이었습니다. 이게 전부야. 3년 동안 80만 원. 80만 원? 웃기네. 그럼 내가 매번 시장 보고 반찬 해드리고 아버님 오실 때마다 청소하고 빨래하고 이런 건 뭐야? 이것도 다 돈이야. 돈, 내 시간이고 내 품값이라고. 지금 그게 하는 말이야? 그래, 맞아. 왜? 시어머니 시아버지는 농사 지으시느라 허리이셨다며? 나도 요즘 허리 아파. 아버님 오실 때마다 안달복달하면서 이것저것 하느라고. 현우는 아내의 행동에 기가 차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와서 통장 내역은 왜 보는 건데? 돈으로만 따지자는 거야? 그럼 내가 이 집에서 가정부로 일한 품삯도 계산해볼까? 아님 간병인? 당신 정말. 왜 더 말해볼까? 명절 때마다 제사 때마다 음식하고 시댁 친척들 오실 때마다 내가 했던 거 이것도 다 계산할까? 3년이면 시급으로 따져도 1,000만 원은 될 텐데? 당신 지금 농담하는 거지? 농담? 진심이야. 왜 시골에서 농사 지으시는 분들은 그렇게 힘들다면서? 난 뭐야? 나는 이 집에서 공짜로 일하는 무급종업원이야? 아내가 남편한테 품삯을 계산하겠다고? 그럼 당신은 아버님 희생만 얘기하면서 나한텐 뭐야? 나도 내 부모님 놔두고 여기 와서 시집살이 하고 있잖아. 이게 쉬운 줄 알아? 시집살이? 우리 아버님이 당신한테 뭘 잘못하셨는데? 뭘 잘못하셨냐고? 갑자기 불쑥불쑥 오시는 것부터가 잘못이야. 전화 한 통화 없이 와서는 며느리가 집에 있을 거라고 당연히 생각하시고 내가 뭐야? 24시간 대기조야? 현우의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당신도 알잖아. 우리 아파트 주민들이 얼마나 깐깐한지. 아버님이 오실 때마다 복도에 흙 묻은 신발 자국 때문에 민원 들어오고 경비 아저씨한테 매번 죄송하다 싹싹 빌고 내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 줄 알아? 그래서 추운 날 현관 앞에 세워두신 거야? 그래, 솔직히 말할게. 나 이제 지쳤어. 시골 냄새 나는 채소며 과일이며 들고 오시는 것도 지겨워. 그거 씻고 다듬느라 내가 얼마나. 그 순간 현우가 탁자를 내리쳤습니다. 시골 냄새? 그 시골 냄새 나는 음식 먹고 당신 남편이 이만큼 잘한 거야. 그 흙 묻은 신발로 평생 일하시면서 자식들 키우신 분이야. 흙 묻은 신발이 뭐 어떤데? 그럼 당신이나 잘하지 그래?
왜 매번 나한테만 다 떠맡기는데? 뭘 떠맡겼다는 거야? 아버님 모시는 거. 당신은 회사 다닌다고 편하게 나가면서 나보고는 맨날 시중 들라고 하고 아버님이 오시면 나는 하다못해 화장실도 마음대로 못 가. 그리고 그거 알아? 지난번에 아버님 모시고 마트 갔을 때 계산대 알바생이 나보고 뭐라 했는지 할아버지 모시고 오신 보호자분 이러더라고. 내가 뭐야? 요양보호사야? 견우의 눈에서 불이 일었습니다. 보호자? 당신 입에서 어떻게 그런 말이? 왜? 사실이잖아. 당신은 몰라. 아버님 오시면 우리 집이 어떻게 되는지. TV는 하루 종일 트로트 채널에 고정되어 있어야 되고 거실은 낮잠 때문에 쥐 죽은 듯 조용해야 되고. 그게 그렇게 힘들었어? 힘들었냐고? 말도 마. 친구들도 못 만나고 우성이 학원도 제때 못 보내고 아버님 계시는 동안은 우리 가족 일상이 다 망가진다고. 순간 현우의 손에 들고 있던 통장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망가진다. 우리 아버지가 당신 인생을 망가뜨린다고? 그래, 이제 다 말할게. 나는 시골에서 농사 지으시는 시부모님 둔 며느리라고 하면 창피해서 죽겠어. 명절 때 친구들 만나면 다들 시댁이 서울이라느니 해외에 산다느니 난 뭐야? 시골 논둑에 앉아서 밥상 차려야 하는 사람이야? 창피해? 우리 아버지가 당신한테 창피하다고? 그래, 솔직히 말하면 그래. 시댁 자랑 한번 제대로 못 해봤어. 친구들은 시아버님이 교수님이라느니 의사 선생님이라느니 나는 농부라고 해야 돼? 당신도 알잖아. 우리 아파트 사는 사람들 다 인텔리의 전문직들이야. 근데 명절 때 시골에서 올라오시면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칠까봐 얼마나 가슴 졸이는 줄 알아? 현우는 아내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그 엘리베이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아파트, 누구 덕에 살고 있는 건데? 뭐, 내가 회계사 시험 떨어졌을 때 다시 공부하라고 남은 논의 속까지 답하신 분이야. 당신이 그렇게 창피해하는 그 농부가 그래서 평생 감사해야 돼. 그 은혜 평생 갚아야 한다고?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그때였습니다. 방문이 살짝 열리며 우성이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엄마, 아빠, 우성아, 들어가 있어.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우시는 거 봤어. 뭐, 지난번에 엄마가 문 안 열어주실 때 할아버지가 혼자서 우시는 거 봤어. 방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우성아, 뭐라고? 그때 할아버지가 혼자 중얼거리셨어. 뭐라고? 뭐라고 하셨는데? 내가 이러려고 자식들 키웠나. 이러시면서. 현우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아내의 얼굴도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주머니에서 뭘 꺼내셨는데 종이 같은 거. 아, 종이. 응, 되게 낡은 종이였어. 근데 거기에 아빠 어릴 때 사진이랑. 우성이는 자기 가방을 뒤적이더니 낡은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현우가 대학 합격했을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떨리는 글씨체로 쓰여 있었습니다. 견우야, 아버지가 너무 미안하다. 좋은 대학 보내줄 형편도 안 되고 회계사 시험 학원비도 제대로 못 대줘서 그래도 넌 잘 자랐다. 이제 와서 보니 아버지가 해준 게 없구나. 이걸 어떻게... 할아버지가 떨어뜨리셨어. 그때 주우려고 했는데 할아버지가 먼저 가셔서. 그리고 엄마, 또 뭐? 할아버지가 지난번에 우리 집 오셨을 때 내 책상에 몰래 뭘 놓고 가셨어. 봉투 하나. 우성이는 책상 서랍에서 낡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거기엔 한 달 전 아버지가 오셨다가 돌아가신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우성아, 돈이에요. 할아버지가 주신 얼마인데? 100만 원이요. 근데 쪽지도 있었어요. 우성이가 꺼낸 쪽지에는 서툰 글씨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성이 손주야 할아버지가 농사지어서 번 돈이다. 내 학원비에 보태 쓰라고 할머니도 몰래 모아둔 거야. 근데 이걸 줄 타이밍을 못 찾아서 미안하구나. 할아버지가 시골 늙은이라 손주한테 체면이 안 서나 보다. 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모으신 돈을 우성이한테... 아버님이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없지 않아? 필요가 없었다고? 지금도 당신은 그런 생각만 하는 거야? 그럼 뭐, 이제 와서 나보고 무릎까지 꿇으라고? 나도 할 만큼 했어. 시골 왔다 갔다 하면서 매번 시중 들고
당신은 여전히. 현우는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아내의 태도는 여전했습니다. 나 내일 시골 내려갈 거야. 또 아버님 편들러? 그래 가봐. 어차피 당신 눈에는 내가 나쁜 며느리고 아버님은 완벽한 분이시니까. 당신, 정말. 왜? 내가 틀린 말 했어? 당신이나 잘 갔다 와. 시골 가서 아버님한테 내 욕도 실컷 하고. 우성이가 흐느끼며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현우는 아내를 한참 바라보다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난 더 이상 못 참겠어. 그래, 가봐. 당신 같은 효자 아들이 시골 가서 아버님 모시고 사는 게 나을지도 모르지. 그날 밤 현우는 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현우야, 이 시간에 웬일이고? 아버지, 제가 내일 내려갈게요. 왜 무슨 일 있니? 그냥 아버지의 얼굴 좀 뵈려고요. 너 울었나? 마누라랑 싸웠구나. 아버지, 죄송해요. 내가 왜 미안하다 하나? 늙은이가 자식들 신경 쓰이게 해서 미안하지.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일 첫 차로 갈게요. 오지 마라. 너만 더 힘들어진다. 아버지. 나는 괜찮다. 너희들만 잘 살면 되는 거지. 그날 밤 현우는 짐을 쌌습니다. 아내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만 멍하니 보고 있었습니다. 우성아, 아빠 잠깐 시골 다녀올게. 나도 할아버지 보고 싶어. 우성이는 학교도 있고 다음번에 가자. 아빠, 엄마는 왜 할아버지를 싫어해? 현우는 아들에게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현우는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가봐. 어차피 난 나쁜 며느리니까. 당신 눈에는 그것밖에 안 보이잖아. 저 차에 오른 현우는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전화였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이번엔 큰형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네, 형님. 내 마누라한테 전화 받았다. 죄송합니다. 아니, 내가 미안하다. 진작 내가 나서서 말했어야 했는데. 형님도 아셨어요? 그래. 지난번에 아버지 병원 모시고 갔다가 봤지. 내 마누라가 아버지한테 했던 말들. 다 들었어. 잠시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근데 현우야, 네. 아버지가 그때 나한테 그러시더라. 며느리가 저럴 만도 하다고. 시골 늙은이 때문에 고생한다고.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그러면서 울으시는데 내가 뭐라고 할 말이 없더라. 시골로 가는 길은 유난히도 멀게 느껴졌습니다. 버스가 시골길로 접어들 때쯤 작은 형님한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너 정말 부모님 모시고 산다고? 네, 그럴 생각입니다.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라. 아버지 그러다 더 상처받으시면 어쩌려고. 시골집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여전히 밭에 계셨습니다. 허리도 아프다시면서 아침부터 고추밭 잡초를 뽑고 계신 겁니다. 아버지, 현우야, 왜 이른 아침부터 이렇게 일만 하세요? 그냥 일이라도 해야 시간이 가지. 아버지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주무신 게 분명했습니다. 아버지, 서울 올라오세요. 아버지, 어머니, 제가 모실게요. 안 된다. 왜요? 너희 마누라, 그래도 너한테는 잘하지 않나. 늙은들이 가서 걸림돌이 되면 안 되지.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현우야, 네, 넌 나한테 미안해하지 마라. 자식 농사는 잘 지었는데 며느리는 내가 잘못 드린 것 같아서 내가 더 미안하다. 그 말씀에 현우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한테 이런 상처를. 울지 마라. 너 울면 나도 눈물 난다. 아버지가 그동안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늙으면 다 그런 거야. 자식들 눈치 보는 게. 아버지는 쭈그리고 앉아 고추밭 잡초를 뽑으시다가 문득 하늘을 보셨습니다. 현우야, 네, 아버지. 나도 알아.
요즘 세상이 많이 달라졌다는 거, 젊은 사람들은 자기들만의 삶이 있다는 것도 아버지, 그게 아니라 괜찮다. 너희 어머니랑 나는 여기서 살면 돼. 평생 일하면서 살아온 곳인데. 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추셨다가 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이거 우성이 주려고 했던 건데 아버지, 그걸 왜 절 주세요? 손주한테 직접 주고 싶었는데 그래도 내 마누라 눈치가 보여서 이러고 있다가 전해주질 못해 너한테 보낸다. 봉투 안에는 현금 1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꼬깃꼬깃 접힌 만원권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거 농협에서 대출받았다. 이자가 좀 비싸긴 한데 우리 손주 학원비에는 써야지. 대출을 받으셨다고요? 늙어서 자식들 도움도 못 되고 손주한테라도 뭐라도 해줘야 하지 않겠니? 그 순간 현우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내였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나 이제 우리 생각만 하지 않을게. 그러니까 집에 돌아와. 하지만 여전히 아내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뉘우침이 없었습니다. 돌아가? 아니, 여기가 더 마음이 편해. 당신 정말, 그럼 우성이는? 우성이는 어쩌고? 우성이도 데려올 거야. 주말마다. 미쳤어. 시골에서 무슨 교육을 시켜? 당신 우리 아들 앞길 막을 거야? 막는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걸 가르쳐주고 싶어서야. 중요한 게 뭔데? 시골 일? 농사? 당신 정말 대책 없구나? 전화를 끊고 아버지를 바라보니 아버지는 말없이 고추밭 고랑을 메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제가 여기서 살게요. 안 된다. 아니에요. 이제는 제가 결심했어요. 현우야. 그동안 제가 너무 늦게 알았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그 마음이 얼마나 무거우셨을지를. 그날 이후로 현우는 시골에 머물렀습니다. 주말마다 우성이가 내려왔고 아내는 전화도 않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이제는 아버지와 현우가 함께 고추밭을 메고 들깨를 털고 참깨를 말립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그 서툰 손길 속에서 아버지의 삶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그만해라. 그 말. 아니에요. 평생 해도 모자랄 것 같아서요. 땀 흘려 일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현우는 생각했습니다. 시골 냄새가 난다고 흙 묻은 신발이 싫다고 했던 그 말들이 얼마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지 이제는 압니다. 그 시골 냄새가 자식들 키우느라 흘리신 땀방울 같은 거라는 걸. 그 흙 묻은 신발이 우리들의 앞길을 열어주신 발자국이었다는 걸. 아버지, 이제 제가 아버지 신발 닦아드릴게요. 괜찮다. 늙은이 신발이 뭐 대수라고. 아니에요. 그동안 제가 몰랐던 게 너무 많았어요. 우성이는 주말마다 할아버지를 찾아옵니다. 처음에는 심심하다고 답답하다고 투정도 부렸지만 이제는 할아버지와 함께 밭에 나가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할아버지, 이상추는 언제 따요? 어디 보자. 이제 다 자랐구나. 와, 제가 딸게요. 그래. 우리 손주가 직접 딴 상추는 더 맛있을 거야. 아내는 여전히 연락이 없습니다. 가끔 우성이를 데리러 오지만 마당 끝까지만 차를 대고 멀리서 기다립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언젠가는 이 마당 끝에서 조금 더 안으로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요? 현우야. 네, 아버지. 너는 후회 안 하나? 후회요? 그래. 이렇게 시골서 늙은이랑 살면서. 아버지, 이제야 제가 진짜 사람답게 사는 것 같아요. 저녁이 되면 마당에 앉아 아버지와 막걸리 한 잔을 기울입니다. 서울에서는 한 번도 못 가졌던 시간들. 매일 밤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현우는 생각합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란 걸. 명예나 체면보다 소중한 게 있다는 걸. 그리고 무엇보다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여러분의 부모님은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혹시 지금도 시골 어딘가에서
자식 걱정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시지는 않나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더 바빠지고 더 복잡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부모님의 주름살 하나하나가 우리를 위한 것이었다는 걸. 그분들의 거친 손마디가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 주셨다는 걸. 오늘도 어디선가 자식을 그리워하며 밭을 메시는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마음에 더 이상 멍이 들지 않게 해주세요. 그분들의 눈가에 더 이상 눈물이 맺히지 않게 해주세요.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부모님의 사랑. 그 사랑을 이제는 우리가 돌려드릴 때입니다. 세월이 우리에게 준 선물, 당신의 이야기를 전하는 세월의 지혜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